네, GIN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바로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신고지수 상태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09%, S&P 500이 0.27%, 소폭 상승 정도입니다. 지수로 움직이는 전체적인 모멘텀 또는 이슈 뭐 이런 부분보다는 섹터별 종목별 뉴스에 영향을 주면서 종목별로 좀 상승 종목이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소형주들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다우 운송지수가 2.6%나 올랐어요. 네. 저는 가끔 다우 운송지수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요. 요즘에 상대적으로 지수 전체 지수보다 이게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반기에 이제 경기 둔화 얘기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수도 꽤 많이 올라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좀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로 매기가 좀 확산되면서 다른 것들도 소위 뭐 키 맞추기라는 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솔솔 나와요 요즘에. 다우 운송 지수가 미국의 경기를 좀 경기를 반영하니까, 네. 반영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여태까지는 몇 차례 그런가 그런데 계속 안 그랬어요. 네. 안 그랬는데 요번에도 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에 더 많이 이제 반응을 많이 했는데요.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 올랐고요. 그래서 항공주가 올랐는데 항공주만 오른 게 아니고 운송, 뭐 철도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도 경기와 좀 민감한 쪽인데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인다는 얘기는 당장의 뭐 우려들도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좀 있지 않냐.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게 네. 관세 감세. 그리고 지금 나온 게 감세 정책 네. 그리고 은행 규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시장의 악재성 재료는 관세 정책인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감세와 규제 완화 이런 것은 시장에 간접적으로 유동성 보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이 반영을 하려는 그런 선반영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채굴업체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에 미 국방부에서 우선주의 지분을 16% 정도 사는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뻔하죠. 네, 중국. 이제 중국의 히토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AMD 주가가 어제 4.2% 다른 것들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뭐 또 그렇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동안에 빠졌었고요, 사실. 네. 그런데 AMD가 최근에 제가 한 몇 주 전에는 마이크론이 요즘에 셉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 근데 AMD도 상대적으로 좀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요즘에 나타내고 있는데 AMD의 목표 주가를 HSBC에서 $100에서 $200로 더블로 상향했어요. AMD를. 그런데 이 상향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네. 그 AMD의 그 AI 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AI 칩이 이게 뭐 엔비디아와의 상대가 되냐? 계속 그렇게 뭐랄까요? 좀 품질 낮은 걸로 계속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나온 신제품 MI 칩, 요 칩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수요가 생기는 건데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점점 하고 있지 않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AMD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을 좀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AMD도 AI 가속기의 그 본 대열의 후발 주자로서 네. 자리매김을 좀 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 뉴스는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AMD 주가 흐름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난번 그저께 어제 실적 발표 어제였나요? 어제 아침이었나요? 그저께 아침 벌써 어제 뭐 아침이었네요. 잊어버리고 있네요. 그러게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네. 주가 안 빠졌죠. 네.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근데 그 어닝 쇼크의 이유를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저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빼고 AMD 향 HBM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재고를 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진 거예요 사실은요. 염려는 하지만 이번 2분기가 그래서 저점이 아니냐 이런 비율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AMD가 만약에 진짜 좋아지면서 AMD가 그 기술 향상과 그리고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바로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네. 중요해요. 이 부분은요.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4.73% 올랐는데요. 테슬라 뉴스는 먼저 잠깐 드리면요. 어디 있나요? 일론 머스크가 그록4를 공개하면서 로봇과 차량의 AI를 통합하여서 단순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넘어서 실시간 환경에서 그록이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실험과 검증이 될 것이다. 그래서 AI의 새로운 활용 방식이 될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AI라는 게. 근데 요것에 뭐랄까 이 실험을 가장 최선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됐지 않나 생각하고요. 테슬라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뭐 요즘에 뭐 보면은 한 5% 빠지고 5% 오르고 그러는데 네. 300달러 아래 떨어졌다 300달러 위로 올라오고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요. 지난번에 정프로님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190달러 그랬나? 테슬라요? 네, 오면 산다 그랬나요? 테슬라를 예. 100 아니지 250 정도 들어가면 이제 저는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달러 아래 떨어졌다 올랐다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좀 200, 지지하는지 200 한 80점에 살까요? 여기 그러니까 테슬라 그런 흐름을 보인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0까지 가긴 쉽지 않겠죠. 예를 들으면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300 미치면 그냥 사는 게 맞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향후 성장성, 뭐 기술력 뭐 이런 거 보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테슬라 설명하다가 테슬라 어제 4.7% 올랐거든요. 테슬라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뭐 테슬라는 정치적 이슈가 더 강한 편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 설명은요. 그래서 AMD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섹터 종목별 흐름으로 움직였고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것 같아. 지금 계속 테슬라 생각하시네요. 엄청 많이. 테슬라가 지금 방송하셔야죠. 아니요 지금 테슬라가 갈 것 같은 느낌. 그래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에 위쪽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플러스 0.3%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후 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종가에 보니까 마지막 종가에 차익에서는 약 1,200억, 비차익에서 2,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결론적으로는 4,700억 정도의 순매수로 마감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1위가 삼성전자 0.99%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5.69% 2위, 3위가 삼성발로이스 6% 올랐고요. 네. LG에너솔루션이 4위인데 4.16%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위인 은행주는 좀 빠졌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려서 플러스 1.58%, 3,183포인트. 우리 팬데믹 이후에 신고 이슈가 3,316포인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100포인트에서 언저리에서 한 2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정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그 조정이 기간 조정이 길어질 거냐 아니면 뭐 또 폭이 좀 깊어질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아랑곳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정책에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새로운 이슈가 자꾸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코스닥은 0.93%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전체 지수의 대역도 낮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소위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의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그런 부분인데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전이 6% 올라서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제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의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조방호는 살짝 약하긴 했어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올 땐 또 그러잖아요. 주거리 받거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하반기 경기 회복 및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논쟁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 그대로 요 중간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빅테크 주도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상대적 저평가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갈 거냐, 요 상황이 지금 이제 미국에 계속 이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테크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딴 게 갈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계속 강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들이 더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뀐다는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는 재미있는 몇 가지의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가 뭔지는 아시죠? 네. 코스닥 가기 전에 코넥스 시장 종목도 몇 개 없고요. 시가총액 코넥스 시장 전체가 한 3조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넥스 빼도 되고 코스피, 코스피가 2,603조, 코스닥이 413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3,000조를 돌파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아니 그 전에 지수는 더 낮죠. 지수가 더 낮은데도 지수는 더 낮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총이 전체적으로 높지만은 네. 주수가 많아지면 아. 주수가 많아지면은 그렇다는 지수가.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3,000조를 돌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린 지수만 보지만 시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네. 왜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요걸 불러드리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글로벌리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에 있는데 이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의 얼마 비중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시총 비중으로 하겠죠. 시총 비중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그 나라의 연기금이 그 나라의 주식의 비중이 우리나라 연기금이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더 못 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나오지. 그게 좀 어쩌면 나중에 이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시총이 낮아서 네. 그 유동성 안에서는 그 정도 비중분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엄청난 시총이 있는 미국 시장에는 안정적이잖아요. 나올 때도 팔 때도 언제든지 그렇게 쉽게 팔 수 있고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총이 3,000조를 돌파했던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2,000조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2,000조에서 왔다 갔다. 좀 오르면 2,300조. 빠지면 네. 2,000조 아래 뭐 이런 맞아요. 식이었는데 지금 2,603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전체 시장에서의 대형주의 움직임이나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진 상태. 예, 자진상패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좀 계속 있는 상황이고 뭐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점차적으로 EPS는 계속 예, 높아지겠네요. 점차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게 우리 시장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네. 그런 출발점에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왜 출발점에 오냐? 저는 출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지수가 많이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시장의 소위 구조적 변경인 네. 거죠. 예, 이런 생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어제 재미있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기존에 37,000원인데 92,000원으로 149% 상향 조정했답니다. 지금 이게 6만 몇천 원에 좀 있죠. 근데 37,000원의 기존 주가에 했으면 올라오는 동안에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바꿔주시지. 지금 92,000원. 물론 지금부터도 위에 상당히 폭이 있는 걸로 발표가 좀 됐습니다. 네.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CT에서 SK 하이닉스 주가를 35만 원, 43만 원 상승했다. 이걸 어제 불러드렸고요. 하나증권에서 효성중공업, 그 변압기의 대표 종목이죠. 네. 3대장이지 않습니까? 3대 네. 중에 하나인데 효성중공업 애기신 목표 주가를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00% 상향 줬다. 이게 100만원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도 한 90몇만 원 예, 하니까요. 근접해 네.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을 들면 여러분들 각자 그냥 판단해 보세요. 60만 원에서 70만 원, 80만 원 갈 때 왜 안 하고 지금 그래 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네.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위에 시가총액 3천조 돌파했다는 거 제가 합쳐서 재밌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는 이만큼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149%막 100%씩 네.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주저주저 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네.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황은 지금은 뭐 어떤 정보 가져갈 거냐, 시장을 얼마나 뭐 비트할 거냐 또는 시장에 아웃퍼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답 좀 월요일날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시장이 뭐 지금 또 전 세계 시장이 와 하고 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우리만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좀 가만히 있고 뭐 버블 논란이 좀 없거나 뭐 고평가 논란이 없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눌렸다가 올라온 상황이면 우리 갈 길이 더 많어 뭐 이럴 텐데 다른 데들 걱정을 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건 걱정은 걱정이고 지금 상황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는 100% 이상씩 올리는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똑같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똑같이 이번 상승에 하다 그냥 막 그냥 올라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주도한 뭐 지주, 은행 몇 가지 종목이 올라왔는데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뭐 자동차나 없죠. 뭐 반도체나 안 SK 하이닉스 빼놓고 반도체나 네. 뭐 다른 게 못 따라 올랐어요 다. 지금 제일 관심이 뭐냐면 다른 것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 순간이 이번 하반기에 오느냐, 이대로 말 거냐, 이대로 할 거냐. 이게 제일 관심이에요. 이게 제일 관심인데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도 보고 우리 시장도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관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면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연 2.5%로 동결했고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눈치를 좀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낮출 건데 어느 정도 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책의 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역 협상 등 불확실성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전월 1.9%인데 한 2% 정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있지 않겠냐라는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는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 표현하는 거는 지금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고 이런 뉴스들은 뭐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일 날 만났는데요. 미국 국방장관 이게 새로 이 미팅을 하고 나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새롭고 다른 접근법을 몇 가지 제안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향한 길로 가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뭘 할지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요즘 러시아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푸틴 네.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푸틴하고 별 얘기 안 해요. 한동안 푸틴 칭찬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요즘 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뭔가 또 새로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나오면은 요거는 왜 자꾸 관심을 많이 갖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의 그 정책에서 경기 또는 시황의 긍정적인 정책의 감세와 뭐 이런 뭐 말씀드린 은행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재건 얘기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래서 이런 뉴스를 좀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9일이 지났잖아요, 지금. 다른 데들은 다 9일까지 안 해서 뭐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통보할 거야. 그래서 막 지금 통보하고 있잖아요. 네. 브라질은 50% 하고. 네. 그리고 동남아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약한 데는 막 35%, 45%씩 막 그래요. 보면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그런데 유럽 연합은 지났는데 지금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중국도 별 얘기 안 하고 있긴 해요. 아, 네, 근데 그러네. 유럽 연합은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EU가 이전보다 훨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10일 미국 시간 10일이에요. 이틀 내로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알릴 것이다. 이제 할 거다. 막판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 연합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수출 쿼터 제휴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관세율을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요? 우리 자동차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주말이나 다음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우리가 이제 시황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관세발 미국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 어디 보도에서 제가 본 건데요. 미국에서 있는 보도에서요. 관세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물품은 도착 시점에 관계없이 기존의 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실제 관세 영향은 시행일 이후 약 3, 4주 후에 나타납니다. 연초 관세에 대비한 선제적 재고 비축을 계속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재고 소진 전까지는 가격 인상에 신중한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네. 재고는 쌓아놨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가격을 막 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관세를 발표한 게 4월이고 이 관세는 또 보편적 관세뿐이 없어요. 10%예요. 품목 관세 빼놓고는 네네. 10%가 있는데 그거는 4월부터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미 재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현재 부과중인 관세의 절반 이상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재 가격까지 소비재 가격의 전가까지는 시간이 소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UBS에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연준의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견하고 7월 이후부터는 관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도에 예를 들어보자. 2018년도 2월에 처음에 20% 관세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CPI 상승은 4월 이후부터 됐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관세는 품목별 관세 빼놓고는 보편 관세는 10%, 나머지는 유예시킨 거잖아요. 네. 4월 달에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두 달 지나고 보면 6월 후반이나 7월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번에 7월과 8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나서 가격에 반영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바로 금리 인하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 기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우리 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번 정리한 내용이에요. 우리 맨날 네네네. 얘기했던 정리한 내용인데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요번에 이제 보편적 관세 10%만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25%는 뭐 요번에 7월 9일 날 한다 그러다가 8월 1일로 연기했는데 그때 가서 또 연기하고 그러면 계속 이러다가 그러면 연말까지 봐야 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과 무역 리스크 속에서 최근에 시진핑 대통령 워딩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자극책이나 무역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월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마도 더 강력한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번 뉴스는 정해를 드렸고요. 그 7번은 우리 그 상법 개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집권당에서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무부에서 연성규범 가이드를 제정하겠다라는 이게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연성규범 가이드라고 하면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의 이상이 여기 오타가 있네. 이사의 행동 기준에 어떤 게 충실하고 어떤 건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규범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뭐 공청회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오겠죠.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 결국은 주주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사에서 거기서 충실하게 어떤 정책을 정책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게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뭘 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 건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뉴스인가요? 이게 마지막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다 익히 들어보시면 아는 건데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쫙 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요. 한국은행의 보고서 제목이 반도체 수출 경기 사이클 이번에는 다를까예요. 이번 확장기는 결론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결론은 이번 확장기는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때 2000년도 초에 있었던 IT 혁명과 그것의 대중화 당시와 유사하다. 빅테크에서 일반 기업으로, 기업에서 국가로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이번 반도체 확장기는 AI 인프라와 기기 수요에 힘입어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 증가가 됐고 그래서 상반기에 일부 선반영하면서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수축기로 들어간다는 전망이 많이 있다. 2000년 이후의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총 6차례의 대체로 3, 4년 주기로 순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반기에 수축기 들어간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엔 기존의 순환 사이클이 아닌 IT 혁명기와 유사한 AI 혁명기로 AI 인프라 투자, AI 저변 확대로 확장기가 길어질 것으로 본다. 네. 어떤 소비자용 AI 기기가 최종적인 주력 제품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로봇,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AI 기기가 지속 발굴되면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본다. 맨 마지막에 두 번째는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려도 두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상반기에 선수에 의한 수출 확대로 하반기에 줄어들 가능성은 존재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중국 많이 쫓아오고 있고 마이크론 엄청 쫓아오고 있고 하니까 여기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는 전제 조건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전체 지금 흐름을 볼 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요 방송을 제가 매일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들었냐면은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있었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엔비디아향 AI 칩 사이클이 있었던 거고 네. 소위 얘기하는 범용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게 있었냐라는 거죠. 이건 없었지 않냐라는 게 이걸 그러니까 없었다기보다 구분하자라는 게 저희의 개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범용 반도체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오려면 이분의 생각이 아니고 저의 생각에 저는 뭐 같은 수준이지만 저의 생각은 AI가 서비스가 제품화되고 서비스가 되면서 그것이 대중화되는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범용 디바이스가 업사이클이 꽤 호황이 몇 년간 가는 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런 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포함은 되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을 과거에 있었던 범용 사이클하고 거기에 잣대에 맞추기보다는 2000년도 초에 있었던 인터넷 혁명, 그러니까 그게 IT 혁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그 사이클로 보는 게 이번에 맞지 않냐라고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반도체가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걸 해석이 안 되면 SK 하이닉스는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맨 헤매고 있는 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겹쳐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의도에서 삼성전자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걸 한번 유심히 삼성전자 주가보다도
유시 왜 그런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한다? 뭐 좋다는 얘기를 아니면 좋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네, 긍정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많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까지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전해주셨고요. 아 그리고 지금 주디 메르라고 네. 우리 이조 기자가 아주 사랑하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의 그렇습니까? 삶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샴푸랑 앰플인 거죠? 탈모 케어를 네. 위한 네, 샴푸랑 앰플인데 이거 뭐 어떤 거가 좋은 거예요, 주디 메르는? 일단 독자 기술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더미 셔틀이라고 하는 독자 기술을 갖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연구실에서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제 개발한 거라서 요걸 갖고 이제 올해 초에 1월에 신제품을 출시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출시한 것을 저희가 한번 또 사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뷰를 한번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탈모 극복 프로그램 헤어룩 여기 이제 주디 메르와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이 탈모인들이 경험하고 입증한 제품. 요거는 구매 후 불만족 시 또 30일 이내 100% 한 달 이내 100% 환불을 또 해드린다고 하니까 네. 네, 요거 한번 문의를 직접 전화로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한번 인터넷 링크를 따라오시면 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디메르 탈모 걱정은 또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모레 지나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